자, 이제 제 3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고대 그 사회의 어떤 발전 이 부분, 여러 이제 왕들의 업적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부분을 또 여러분은 또 잘 알고 암기해서 맞추면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실력은 그만큼 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는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또 한번 시작을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1장 고대사회 형성 그랬죠. 자, 이 고대국가의 이제 성격이 나왔는데, 자, 고대국가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떤 그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군장 국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맹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군장 국가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각 그 군장들이 있었던 그 사회, 그리고 이제 연맹 국가로 이제 가면서 변하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군장 국가 모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두 번째, 힘이 강한 자가 왕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국가 조직이 갖추어졌다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연맹 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옥저 동해처럼 철기 문화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군장 국가로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대 국가로 이제 가면서 여기도 이제 철기 문화, 여기도 왕이 있고, 여기도 이제 국가 조직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모형에서 이제 변화가 뭐냐 하게 되면 고대 국가는 보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앙의 그 권한이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족장들은 흡수되거나 왕과 타협을 거쳐서 귀족으로 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귀족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귀족 회의가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갖다가 견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지 연맹 국가에 비해서 보다 중앙 집권, 왕권이 강화된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맹 국가가 이제 고대 국가에 비해서 다른 점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중앙 집권적이지 못한 국가. 알죠? 보다 왕권이 강화된 사회를 갖다가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왕권이 이제 강화되었다. 집단 내부의 이제 지배력을 갖다가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관리나 군대를 파견해서 부족장을 흡수하는 쪽에서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부자 상속의 여지는 이만 조선에도 있지만은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보시고, 우리가 이제 고국 천황, 근초고왕, 눌지왕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엄격한 신분제도가 정비되고요. 율령이 반포됩니다. 율령 반포했는데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지는 거죠. 이게 갖추어졌다는 것은 관복제도와 관등제가 다 이때 마련돼요. 그러면 율령이 반포된 시기가 언제예요? 소수리왕, 고이왕, 그리고 이제 이 법흥왕 때 이제 이러한 관복제도, 관등제가 같은 무렵에 이루어진 걸로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활발한 정보활동 했는데, 실제로 활발한 정보활동은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도 이만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 국가에 와서는 이게 이제 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왕권을 더욱더 뒷받침했다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최대 영토가 우리가 그 문자왕, 근초왕, 진흥왕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상적 통합을 위한 불교 수영, 이게 이제 소수리왕, 침류왕, 눌지왕 때 이제 있었죠.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고대 국가의 어떤 성격은 보다 왕권, 그 중앙 집권의 그 분위기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또 왕실의 어떤 권위, 이념을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가 또 편찬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각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보면은 건국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유이민, 이 철기 문화가 토착세를 흡수했다면 오히려 이쪽은 토착 세력이 유이민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건데, 그만큼 고씨 왕위 세습, 율령 반포, 관복 정비, 제도 정비, 김씨 왕위 세습, 마리까지는 왕후 사용. 지금 확인했던 문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옥저를 복속했죠. 현도군을 갖다 푸순 지역으로 축출했고요. 낙랑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결국은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강 유역 차지, 내무랑 때는 진안 대부분을 차지했다는데 다 영토 확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나왔는데 김수로가 이제 건국을 했고 이 변안에서 성장해야죠. 금강가에서 이제 대가야로 이제 가지만은 결국은 이제 신라에 흡수되었다 이런 얘기. 즉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자, 뭐 가야에 대해서는 이제 금강가야, 이 대가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김수로, 내질청 이 구지가를 통해서 이제 가야 건국을 엿볼 수 있죠. 그다음에 대가야 바로 이제 이진아시양 내질 주의를 얘기합니다. 경찰 간부직의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거. 그리고 이제 3세기 연맹왕국으로 발전, 4세기 백제 신라의 공격으로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광개토왕의 공격에 의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고 했듯이 결국은 이제 중심 세력이 해체되었다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가 이제 5세기 후반에 이제 후기가 연맹에 이제 맹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가야가 남제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그 백제 신라와 이 동맹 관계를 갖다가 이제 481년은 맺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법흥왕 때 이제 복속되고 대가야가 이제 진흥왕 때 이제 복속 되게 되는 건데 특히 이 대가야가 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신라 법흥왕과 이제 결혼 동맹을 체결한 것도 이제 출제가 조금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신라가 이제 이 법흥왕 때 그 금강가를 복속하면서 나머지 그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5개 가야가 이 신라와 이제 서로 그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왕을 지원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패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지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변환 생각하면 됩니다. 농경문화, 수공업, 중개무역 이게 다 발달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고분이 7급에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 김해 대성동 고분하면 이제 덧널 무덤. 후기 가야 쪽으로 가면 고령의 지산동 고분, 구식 돌방 무덤으로서 이 순장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령의 고화동 고분에는 벽화가 발견되기도 하죠. 부산의 복천동, 하완의 마리산 전부 다 어느 쪽이에요? 결국 이 경상도 이 가야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고요. 뭐 개중에 이제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이 금동관. 금동관, 그 다음에 이제 수레형 토기, 갑옷 이런 게 있습니다. 가야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 이 스에키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그 금강가야에서 이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보세요. 알죠? 이 중심 이동의 배경은 뭐라고요? 이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고 하듯이 금강가야가 광개토왕의 공격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중심 이동은 이쪽으로 넘어간 걸로. 그다음에 이제 제2장 고대의 정치적 발전, 이제 왕들의 업적을 갖다가 이제 보겠는데 여기 나온 대로 이제 특히 이제 지도 문제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료와 연계해서 출제를 또 하기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적어도 이제 4세기, 5세기 왕들이 누가 있는가를 갖다 잘 기억하다 보면 이렇게 좀 분리시켜서 암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대로 이 태조왕의 업적,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왕은 이때에 비해서 좀 더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족이 일찍 있었는데 이 오부 행정구역으로 정배해요. 동서남북 중부에서 오부 행정구역으로 왕 아래 두었다는 얘기고요.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이 전로부 쪽에서 이제 왕비족이 배출되기도 하고 진대법이 시행되었죠. 그 다음에 3세기로 가면 동천왕 나와 있습니다. 오나라와 수교, 교통의 요지 서한별 공격했으나 실패했죠. 이 광구검 침입을 갖다가 이제 받기도 하고요. 나중에 왕기 같은 침입을 받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천왕이 이제 3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넘어갑니다. 이 관노 부인을 갖다가 이제 수장시키는 거, 뭐 기본서에는 이제 있는데, 뭐 그게 출제가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막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은 제가 좀 여기다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이왕 하게 되면 이제 목지국을 차지하고 한강유역을 갖다가 이제 장악했다. 한강유역을 최초로 차지한 것은 이 고이왕 때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육전 조직 체제를 처음으로 이제 모방했고요. 남당 설치. 당연히 관복제가 율령 반포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 왕후 변천을 갖다가 미리 보겠는데, 보면 이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하다가 이제 왕으로 넘어간 게 이제 지정왕 때입니다. 이게 박역거세 이제 거서간, 대인, 군장, 불군의, 남의 차차웅, 샤의 임적 성격을 지니죠. 유리 이사금부터 흐레 이사금까지 계승자, 연장자의 의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물 마리간 때부터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건데, 내물 마리간, 그 다음에 눌지 마리간, 소진 마리간 정도는 적어도 이제 같이 묶어서 마리간이라는 왕후를 사용했던 시기. 어떤 내물 눌지 소진 마리간만 그거 기억하면 돼요. 대군장 우두머리. 그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 한자식 왕후. 그리고 이제 불교식 왕후가 이제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 이 법자 진짜 쓰게 되면 다 불교식 왕후입니다. 우리가 이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중고로 시대 설정을 했었죠. 태종 무열왕 하듯이 중국시 시호는 이제 무열왕부터 이때부터 이제 삼국 사기가 중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4세기입니다. 중국은 5, 16국의 혼란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미천왕과 이 근초왕이 나름대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낙랑을 축출하면서 이 고조선의 예탕을 회복하게 되고 압록강 중류에서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 기지를 마련하죠. 이 고국 원항하면 이제 선비족 전현, 이 모용시의 침입이 있었죠. 이 근초왕의 그 침략으로 이 전사합니다. 사유라고 이제 사료는 나오죠. 그 다음에 소수리망 전진과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가 공인데요. 국립대학인 태학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초광 동쪽으로는 가야를 공격해서 이 지배력을 행사하죠. 서쪽으로는 요서 산둥에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마한을 병합하면서 이 최대 영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고국 원앙을 갖다가 이제 전사시키는 부분까지 이제 있으면서 이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부자상소,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고 칠지도를 일본에 하사하고 아지키가 일본에 한학을 전하고 동진 외화 수교, 이게 이제 다 근초광의 업적. 특히 근초광의 그 통서, 양서, 통전에 있는 그 사료, 요서 산둥 지역 그 진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지도 문제와 연계에서도 이 근초광이 가장 많이 백제에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류왕 때 불교 전례, 그 다음에 신라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내무랑 때 여기 이제 동진과 외화 수교는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고 여기는 좀 지워보시고 좀 지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무랑 때 김씨 왕이 세습, 마리간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격태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관계토항비 호우명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토항비 사료와 호우명 그릇은 묶어놓고 이제 국가직에 출제하기도 했던 거죠. 자. 4세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초광. 그 다음에 5세기입니다. 관계토항 때 이제 비려, 숙신, 정벌. 그 다음에 백제 아신항을 공격해서 한강 이북까지는 차지해요. 한강 이북까지는 차지. 후현을 격파하고 요동 지역을 차지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이란 연호, 금강가야 공격, 외격태 있죠. 그 다음에 이 장수왕 때 남북조와 그 수교, 그러면서 이 남하 정책을 가져왔던 이 평양 천도, 이 나제 동맹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경당,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공격해서 이 계로왕을 전사시킵니다. 이 부여경을 475년에 이 아차산성에서 이제 계로왕을 죽였고, 충주 고구려비, 이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됩니다. 중령에서 남양만
까지. 그다음에 이제 비유왕, 이 나제 동맹이 체결되죠. 눌지왕과 나제 동맹. 그다음에 계로왕 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주왕 웅진으로 이 천도하게 돼요. 475년. 그리고 이제 동성왕 때 이제 신라 소제왕과 결혼 동맹, 탐나 복속했다. 그다음에 신라 눌지왕 때 이제 부자상소, 포항 중성리비 불교가 전래되었죠. 소지왕 하면 이제 결혼 동맹을 체결했고 우역, 사루 육촌이 육부가 됩니다. 시장을 개설한 것은 소지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5세기 지도가 나왔는데 평양으로 이제 천도했죠. 백제는 이제 한상이 함락되면서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렇죠? 이 5세기 좀 더 장수왕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후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6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594년에 그 부여를 복속했죠. 최대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6세기로 넘어왔습니다. 6세기 초에 그 무령왕 때 보면은 22담로 설치, 예? 양나라와 이제 수교했다. 양직 공도를 통해서 이제 양나라 교류를 엿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 이제 한화 정책, 국호를 신라라고 왕후를 왕이라 했다 하는데 뭐 실직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덕업이 날려 새롭고 이제 사방을 망라했다 해서 이제 신라라 했고 우경실시, 동시전, 순장 금지 이게 이제 노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이제 출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 때 보면은 병부의 설치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 반포, 울진 봉평, 신라비, 건원이란 연호 사용, 2차 돈의 순교가 있었고요. 금강가야 복소. 이 버풍왕의 업적도 이제 이 사료를 연계해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영양왕입니다. 온돌 장군이 이제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옛날 뭐 2000년 초에 그 보면은 이제 아차산성 서울과 관련된 출제가 되기도 했죠. 이게 법원직에도 이제 3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요서 지역에 대한 선제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 문제가 쳐들어오고 다시 양제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수대첩.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편찬. 이 성왕 나왔습니다. 이 사비로 천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하면 웅진시대, 사비시대 하면 이제 성왕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일시 남부요. 그 다음에 이제 5부, 5방, 22부예요. 22담로는 무령왕이고 22부는 성왕이란 건 기억 잘해야죠. 놀이사칙에 이제 겸익이 활약했습니다. 한강역을 일시해 보겠지만은 이제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제 빼앗기고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이제 패했죠. 나제 동맹은 결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에 이제 차지 그랬는데 상류를 차지하고 단양 적성비가 551년에 하류를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가 555년에 그 다음에 이제 창녕비 건립했는데 561년에 이제 건립하고요. 바로 이제 대가야 점령은 562년으로 넘어가죠. 576년에 이제 황초령 568년에 황초령비, 마을령비가 건립되는데 이따 지도를 볼 거고 화랑도가 576년에 공인됩니다. 이 품주가 설치되었다 7급 수준에서 역사 편찬, 그 다음에 고구려 해량이 이제 교단 조직, 이 황룡사가 진흥왕 때 건립되는 겁니다. 연호 확인하시고요. 자, 이 지도 보게 되면 이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보여주죠. 이 비석을 위치에서 보세요. 신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단양 적성비, 하류를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을령비예요. 순서로 보면 황초령비 다음에 마을령비입니다. 황마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단양, 북한산, 창녕, 황마 이렇게. 자, 7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 영유왕 때 이제 천리장성의 축조, 부여성에서 비사성,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의 권력을 천리장성 축조하는 과정에서 장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왕 때 이제
당나라 침입 안시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때 익산 천도 시도했죠. 의자왕 해동 증자라 불렀고요. 특히 이제 당항성을 탈취하면서 신라가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차단시켜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료로 많이 나왔죠. 이 대야성을 갖다가 함락해서 김춘추 사이 김품석이 이때 전사합니다. 대야 성주 김품석의 전사. 이게 이제 642년이에요. 642년. 그리고 이제 백제는 660년에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진평왕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하부, 조부, 창부 등이 설치되고요. 온달, 격퇴, 수날에 이제 군대를 요청하는 걸사표를 원강이 보냈죠. 남산 신성비가 이제 부역 동훈을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에서 배우는 이제 세 가지 신라의 건축물, 이 첨성대, 황룡사탑, 분황사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담, 염종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이 모란 그림과 이제 그 꽃씨를 보내왔죠. 여기에 이제 나비, 그 벌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 향기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일찍이 선덕여왕은 예측하고 있었고요. 개구리와 관련된 영묘사, 연호, 뭐 잘 내지는 않지만은 한 번 정도씩은 다 출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진덕여왕 때 집사부 창부가 설치됩니다. 독자적 연호도 있지만 나중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요. 당을 칭송하는 이 태평성을 갖다가 이제 수를 놓아서 보내기도 했었죠. 나당 연합군은 결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신라가 깨진 게 이제 아까 642년이고 신라가, 그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깨진 게 645년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당 연합군은 당연히 648년에 결성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와의 그 전쟁하게 되면 이제 살수대첩, 을지문덕, 살수대첩, 수나라. 그래서 살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살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전쟁 645년 연개소문 천리장성 나와 있죠. 안성 전투 구분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 살수대첩에서는 을지문덕의 우중문에 보낸 시를 같이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원인들 다 알겠죠. 백제 멸망 원인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연합군을 갖다 이제 결성한 것은 648년이지만 당나라가 이제 백제 지역에 고구려 지역에 각각 웅진 도덕부, 안동 도부를 끝까지 남기죠. 신라 땅에라도 계림 도덕부를 설치합니다. 잘 물어보지 않지만은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고, 그래서 이 신라도 결국은 이제 이 당의 야욕을 알고 나당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부운동을 후원했다 하는데 일찍이 이제 서류가 이제 이 고현무와 더불어서 요동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승 적으세요. 이 안승이 그 고구려 유민을 규합해서 보덕국을 세울 때도 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부리주를 갖다 이제 설치했다는데 이 사비성을 갖다가 함락하고 바로 문무왕 때 이제 이 소부리주를 설치하기도 하죠. 7급에는 이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당 전쟁 나와 있죠. 마전 적승 전투에서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매송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 축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자, 지도에서 이제 잠깐 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신라가 642년에 이제 대야성에서 이제 패배, 당나라가 안시성에서 645년에 패배, 그래서 648년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 660년에 멸망,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죠. 여기 이제 웅진 도독부, 663년에 이제 계림 도독부, 668년에 이제 안동 도부가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당 전쟁으로 이제 갔을 때는 마전 적성 전투, 이 매수동 전투가 이제 의정부 쪽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기벌포 전투가 이제 금강 하구 쪽에서 676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 당의 그 서린기 부대를 격퇴하면서 안동 도부도 결국은 이제 요동 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등 삼국 통일은 676년 문무왕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갖다가 좀 봐줘야 돼요. 일찍이 이제 살수대첩 612년, 안시성 전투 645년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해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삼국 통일 문무왕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부운동 고구려 부운동 이 백제 부운동 나와 있죠. 이것도 뭐 지도로 어느 정도 확인하면 빠릅니다. 고구려가 오골산성에서 고연무, 한성에서 이 건모잠, 안승을 떠받들었죠. 이 백제는 이제 임존성에서 흑지상지, 주류성에서 이제 복신 도침 이들이 이제 풍을 떠받든 거. 지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신라가 지원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외가 지원한 것은 백강전투, 백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국통일은 대동강 원산만에 이른 삼국통일입니다. 늦게나마 당을 축출한 것은 자주적 성격으로 이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뭐 지도가 이제 수록이 각각 돼 있으니까 뭐 지도로 확인하시고요. 이제 신라의 시대 구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대 구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통일 신라를 갖다가 특히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시대 구분 문제 자체가 이 경찰직에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시대 구분과 연계해서 7급은 문화현상까지 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고구려가 그 시대 구분에서 이 박역거세에서 이 지증왕, 법흥왕에서 진덕여왕 나와 있죠. 여기까지를 갖다가 이제 삼국 사기식을 보게 되면 상대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에서 해공왕까지가 이제 중대에 해당되고 선덕왕에서 경순왕이 하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선골들이 왕위를 세습했고 진덕여왕이 후사가 없으면서 이제 진골들이 계속 왕위를 세습합니다. 뭐 선골과 진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고 이게 이제 진평왕 때 이루어지는데 순수한 이 선골은 끝나버리고 무열왕 이후는 다 진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혈통에 따라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는 일현 그 승려가 불구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를 뭐라 불렀어요? 중고라 불러요. 그럼 여기가 상고고 나머지가 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 자체는 삼국사기식으로 편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삼국사기식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중대 알죠? 이 무열왕에서 해공왕까지를 갖다 중대라 하면서 가운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때는 무열계 김씨가 안정적으로 왕위를 세습합니다.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그 다음에 경덕왕, 해공왕에 이르는 이 시기가 무열계 김씨예요. 그래서 왕권이 강하고 집사부 시중 세력이 강하고 육두품 등이 집사부 실랑직에 진출하죠. 그러나 이제 상대 등 권한은 약화되는 시기. 그러나 하대는 진골 연합 정치가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왕권은 약화되고 상대 등 세력은 커나가고 왕권과 더불어서 시중 육두품 세력은 다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라 상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했던 통일 전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라 중대는 무열왕 문무왕으로 이어지는 통일 무렵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알죠? 통일 무렵 이후의 어떤 시대. 통상 통일 신라 하면 뭐 신라 중대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통일 무렵 이후의 시대. 그러면 신라 하대가 이제 좀 유의해야 되는데 통일 신라 말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신라 말기인데 신라 하대, 신라 말기, 통일 신라 말기 다 선덕왕에서 경순왕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와 연계해서 통일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 중대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왕권 강화. 알죠? 그래서 이 진골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세습했고 특히 무열계 김씨의 왕위 세습. 그리고 그건 문무왕 나왔죠.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병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의상의 활동이 이때 있었죠. 그 다음에 부석사가 건립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의 업적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그 김흠돌의 난, 만파식적, 이런 것과 연계해서, 즉 사료와 연계해서 시험 많이도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왕의 업적을 갖다가 제가 분류를 쫙 해놨는데 이 분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해가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작부, 공장부가 설치되면서 14개 관부가 완성되죠. 육전 조직 체제가 완성되었다. 수도를 갖다가 이제 달구벌 한번 적어보시면 이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구주 우서경입니다. 그 다음에 구수당 십정, 국학,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죠.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대대적인 귀족 숙청, 유교 정치념이 확립되었다 하는데 국학의 설립이고요. 만파식적의 제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먼저 볼까요? 결국은 소고구려에 건국되어서 이 당의 분열 정책이 있었죠.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족의식이 강화되고 이 대조영이 결국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해서 진을 세웠고 이름을 국호를 발해로 고칩니다. 지배층과 이제 피지배층 다수는 이제 말갈족이었고요. 연호는 천통. 우리가 이제 무왕, 대무에 부르게 되는데 흑수무 말갈과 대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과 대립하면서 이제 산동지방 떵조를 공격했고요. 돌골 일본과 통교했죠. 요서 지역에서 당과 격돌했다는 말도 쓰게 되는데 특히 이 무왕하면 싸움 좀 했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빠르죠. 연호는 인안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이제 무왕과 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이제 장성을 쌓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성덕왕은 발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당과 국교가 제기됩니다. 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성덕왕이 발해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전지급, 이 공자의 화상, 얼굴 그린 상을 가져와서 국학에 안치했다 해서 문묘가 이때 설치된 걸로 봅니다. 이 상원사 종이 주조되고요. 중시를 시중으로 격상시키죠. 중국식 관제 명칭을 사용했다. 이 경동왕입니다. 불국사 석굴암을 김대성이 축조하기 시작했고요.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하고요. 노급이 부활되죠. 그 다음에 해공왕 때는 김대공, 김대рем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면서 해공왕은 피살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예요. 그 다음에 하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선덕왕, 이때 이제 내물계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결국 이제 왕권은 확실히 약화되고 동요되었다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 김원창이 나한테 국호 장안 연호를 경운, 그의 아들 김범문이 난을 일으켰는데 김원창은 이제 무열계 김씨예요. 이 내물계 김씨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왕은 이제 당과 친선 관계예요. 이 당나라가 이제 안록산의 난, 이 사사명의 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과 발해는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이 당의 영향을 받은 중앙 관제, 주자감의 설립, 주작대로 이런 게 이제 다 관련이 있는 거고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와 대립관계 해소 노력들, 장자상속제, 또 황상이란 칭호. 그래서 이 황제에 준하는 황상이란 칭호를 쓰게 됩니다. 우리 황제 어떤 칭호를 준하게 쓴 것은 문왕, 그 다음에 고려, 광종. 조선시대 가면 고종, 순종 있죠. 연호가 이제 대응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선왕 나왔는데 대인수라 불렀고요. 이쪽은 이제 왕계가 이제 대야발의 후손 쪽이죠. 해동 성국이라 칭할 정도로 최대 영토입니다. 말갈족을 복속했죠. 요동에 진출했죠. 이 소고구려를 병합하면서 요동에 진출한 걸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한 지방행정구역의 정비예요. 연호가 건흥입니다. 그래서 이 발해 보면은 이제 압록 백두산 위쪽에 중경, 그 다음에 이제 상경, 이게 동쪽에 동경, 위쪽에 상경, 서쪽에 서경, 남쪽에 남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많이 이제 설명했는데 예전에 출제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돼요. 알죠? 나중에 이제 신라도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일본도는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보면 이제 신무왕이에요. 이 장보고의 도마에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는 거고요. 장보고의 난이 있었죠. 문성왕과 이제 혼인을 시키려고 했지만 혼인이 실패합니다. 이게 장보고가 뭐예요? 내 딸이 어때서?
섬사람의 딸이라 해서 이제 이 혼사가 결렬된 걸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고요. 진성령의 업적을 경찰직에 묶어서 물어봤습니다. 4가지. 최치원의 시무십조,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삼대무. 그 다음에 발해 는 이제 애왕 때 이 거란 야유라 보기에 의해서 이제 호란성이 이제 함락되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해사에 대한 연구 이것도 이제 경찰직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제왕운기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걸로 인식한 최초의 사서로 봅니다. 그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도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남북시대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18세기 유득공의 발해고. 그리고 이제 16세기 조나주의 사관에 의해서 사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종의 동사, 안정복의 동사강모, 정약용의 아방강엽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일제시대는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해사에 대한 연구, 민주국사에 보면 안기 비법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말의 그 상황이었는데 신라 말에는 이제 말기 증세가 나타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왕권의 약화, 말기 증세, 그 속에서 이제 호족의 어떤 등장, 이 호족의 성격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일단 진골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알죠? 그래서 무열계는 몰락하고 나중에 내물계 간의 왕위 쟁탈전으로 이어져요.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김은창, 김범문의 난, 이 헌덕왕 때 있었죠. 골품제의 모순 속에서 이 독소 삼품과 최채원의 시무십조가 실패합니다. 농민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밀란, 원종, 애노의 난이 상주, 이 사벌주에서 있었다 기억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 신라 하대는 사료가 출제할 게 많아요.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이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폐단, 농장 확대 사병을 소유했죠. 그 다음에 육두품은 반신라적 입장도 있고 어떤 개혁을 갖다가 시도하는 입장도 있고 각각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세력이 성장했는데 우리가 호족은 다양한 세력이 호족이 돼요. 이것도 이제 출제가 한번 되기도 했는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다양한 세력이고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개혁 지식인들, 이 도당 육두품은 호족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했다. 이건 확인해야 되고요.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고 지방에서 다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 제도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상은 대대로 상자평 상례등 했는데 삼국 자체가 연맹 국가에 비해서 왕권이 강해도 통일신라에 비해서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3년마다 선출하는 거지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10여 관등이죠. 기록마다 달라요. 백제는 이제 고이왕 때 육자평, 성왕 때 이제 22부가 새롭게 설치되고 육전 조직 체제가 최초로 갖춰집니다. 자평, 솔, 덕했는데 달솔이다, 내신자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제 이벌참, 대나마 많이 골품제도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가 이제 진덕여왕 때 설치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는 이제 왕권 견제 역할. 그리고 이제 사로, 고국 천왕 때 이제 수도를 5부로, 소지왕 때 수도를 6부로 나눴죠. 장관, 욕살, 방령, 군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은 행정과 군사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론적이지만은 신라를 보면은 좀 더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22담로와 22부는 꼭 구분을 해야 되죠. 웅진시대, 사비시대. 그 다음에 군사 부분은 유사시대면 대모달 말개이 지휘했다 그랬고, 신라도 이제 서당 육정이 있습니다. 7금은 한번 나왔지만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화랑도가 신라는 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이제 발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부가 왕 직속 기관으로서 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집사부의 장 시중이 수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세력은 약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라 하대 가서는 상대적 세력이 강했다고 해야지 약했다면 그건 틀려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는 이랬고 좀 더 신라 중대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찰기관이 이제 사정부라에서 이제 무열왕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는 이제 문왕 때 이제 삼성육부로 나눠집니다. 정책을 입안해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여기에서 하부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상은 대내상. 그리고 이제 발해 그 육부 있죠. 그래서 이 발해 정치는 이제 정당성에서 하부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당성 아래 육부 이원적인 조직이죠.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해하고 당나라가 유사한 그 기관들이 있지만은 또 이 당나라와 고려와 유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감찰 기관 하면 어사대. 그 다음에 이제 문정원 하면 이제 비서성 수서원, 그 다음에 국자감 하면 국자감. 이 뜻이 어떤 이 발해와 이 고려는 관부를 비슷하게 연결시켜 놓고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도 이제 역시 수도는 육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주 장관은 문무왕 때 총관이었다가 원성왕 때 도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에 행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소경 제도가 나오는데 오소경 그 부분은 이제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수도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한다, 지방세를 또 견제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려 땅,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땅, 그 다음에 가야 땅에다 설치한 것은 이게 지역 안배, 균형 발전을 도모한 거다 볼 수 있고요. 이 고구려 지배층들을 갖다가 남원경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방 세력의 어떤 견제책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들이 가서 문화 보급을 갖다가 하기도 하죠. 하나 더 적어보면 이제 문화 보급의 역할, 맞죠? 문화 보급. 그 다음에, 외사정이라 해서, 이제 이것은, 지방관 감찰을 맡았다 하는데, 이 외사정은 주와 군에 파견했어요. 주에 2명, 군에 1명. 그러니까 사정부라는 감찰 기관에서 지방에다 파견한 감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는 호족을 상경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수행정구역 향부고 소는 고려시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선왕 때 15부 62주 이 100여 개 그 현이 있었고요. 오경제 있죠. 촌락은 말갈족이 이제 구성되는데 수령이라 부르는 촌장을 매개로 지배했다. 근데 이 숫자는 이 지킬 숫자가 아니에요. 이 우두머리 숫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지. 이 지방관을 뜻하는 이 수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차피 이제 토착인이지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이라 불리는 촌장을 매개로 지배했다면 역시 틀리는 걸로. 알죠? 토착 촌장을 통해서. 통일신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주 오소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고 원래 고려 땅, 백제 땅, 신라 땅에다가 3주씩. 그리고 이제 고구려 땅 2개, 백제 땅 2개, 가야 땅 하나 이렇게 안배를 한 것은 이 구주 오소경도 민족 융합 정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에서 어차피 보니까 이 한주란 지역은 어때요? 영토가 넓어요. 또 발해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주, 이 한산주에는 하나의 정을 더 설치한 거죠. 각 주에 한 정씩인데 한 주에만 하나를 더, 한 주 더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인천시의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군사제도 또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 이 구서당은, 기억해야 될 것은 민족 융합 정책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보덕, 말갈, 유민들을, 규합한 거. 민족 융합 정책. 이게 금자가 이제, 서당, 옷 깃을 뜻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색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고구려는 이제 이 황색, 백제는 이제 백색, 청색, 그 다음에 신라는 녹색, 자색, 비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9개 서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안 물어봅니다. 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제 10정 아까 이 설명했고요. 특수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발해는 10위예요. 10개 위. 여기 보면 이제 저거 보면 대장군, 장군을 두어서 통솔했다 이렇게는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별 중앙 관제를 제가 여기서 한번 대비를 시켜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각 관부의 역할을 내올 때는 조선시대를 내워야 됩니다. 시험은 조선시대를 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은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내진 않지만은 발해하고 고려하고 신라 이런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기억을 그래도 하려고 하죠. 뭐 시간이 남으면 백제 원 간섭기도 한번 읽어보는 정도. 알죠? 자, 왜 이걸 출제하냐면 발해의 예부는 뭐예요? 발해의 예부는 고려의 형부입니다. 그래서 발해 예부와 고려 예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풀지 마시고 충인의 지혜신 이호의 병영공 이렇게 맞춰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죠? 이걸 뭐 여러분한테 이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니까 무조건 외워 하면은 열심히 뭐 다 외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 나오면 뭐요? 저는 너무 또 잘 가르친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 것은 제가 봐서는 많은 수험생들한테 다 부담을 떠넘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나오기는 나와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만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적어도 이 발해 예부는 고려의 형부다 외워야 되고요. 여기 이제 조선의 그 6조 중에서도 특이한 것만 외워야 돼요. 조선시대 가서 이것은 좀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이제 제 3편 3장 고대의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그 신분제 그 사회였는데 엄격한 그 계급 사회로서 이제 신분제가 갖추어진 거고 친족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알죠? 답변 한번 해볼래요? 개인의 능력은 어느 시대에 중요시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입니다. 골품제도도 무너진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신분제에 나왔는데 표로 지배층, 피지배층, 율령체제를 좀 정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구려의 왕조 가면 고주몽, 고시, 백제하면 이제 부여융, 부여풍, 부여시, 그리고 이제 육품 이상은 이제 은제 관식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쪽에 보면 이제 뭐 성골, 진골 있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율령 부분에 있는데 뭐 여차하면 죽입니다. 이 고구려는 이제 부여와 마찬가지로 일책 12법. 근데 이 백제가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뇌물죄, 이 횡령죄에 대해서는 이제 3배를 물도록 했다는 거. 도둑질하면 2배지만 뇌물죄나 이 횡령죄에 대해서는 3배를 물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 화백제, 화랑도 나왔는데 골품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 그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와 연계해서 이 골품제도는 기억해야 된다. 이 독학 팁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골품제도가 이제 마련된 것은 중앙집권국가 발전기입니다. 이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시기에 족장들의 세력을 통합 편제했다 볼 수 있고, 진골은 모든 관직에 나갑니다. 알죠? 모든 관직에 나가는 거지 대하찬 이상만 차지했다면 틀려요. 대하찬 이상을 독점했다면 그건 또 맞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이 시험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죠? 일단 육두품은 우리가 이제 등란이라고 불러요. 최치원의 낭해화상비에 보면 등란이라고 부르는데 승진하기 이제 어려웠다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오두품에서 육두품으로 승진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육두품이 진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학문과 종교 분야에 활동했다 하는데 우리가 원효, 설총, 채치원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집사부, 실랑직이나 경에 진출했다. 진골들이 이제 중앙 장관이나 영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 경이나 실랑직이에요. 시중은 진골만 될 수 있고요. 집사부, 시중에 나왔다면 틀립니다. 실랑직, 차관급인 실랑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두품에서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이들은 대족장 출신이고 아찬까지 이제 승진할 수 있고 비세까지 입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대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집사부 실향직에 진출하고 국학의 교수로도 활약하죠. 그러나 신라 하대 통신라 말기 가서는 어때요? 정치에서 배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자 결국은 이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고 최승우 뭐 결국은 자 최은희처럼 후백제나 고려로 투항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반신라적이다 또 이제 그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은 신라 말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두품, 사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이제 대사까지 진출, 승진에 이제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제, 이 통일 무렵에 육두품 이하의 그 신분에 대한 나름대로 특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중아찬, 구중대나마, 12대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잘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두품, 2두품, 1두품도 기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통일 이후에 고구려는 6두품, 백제는 5두품까지 이제 편입시키면서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3두품 이하는 거의 평민과 대등했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백 만장일치, 고구려 백제는 만장일치 아니에요. 화백만 만장일치입니다. 부정을 방지하고 단결을 강화한다. 이게 화백제도죠. 그 다음에 화랑도 나오는데 시족사의 전통이에요. 진흥왕 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진흥왕 때는 공인했을 뿐이에요. 이 화랑과 낭도 즉 평민까지도 포함했다 보시고 이게 협동 단결 정신 이게 대립된 계획 간의 갈등을 조절 완화합니다. 뭐 임신 서기석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뭐 주장도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 이제 화랑도 공인은 진흥왕으로 보시고 임신 서기석 이 세수 5개는 좀 더 진평왕 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남북 시대의 이제 사회 모습으로 왔는데 뭐 특별하게 외울 게 없다는 얘기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했는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사회에 나왔는데 왕족은 대씨입니다. 대조영. 고구려 지배층들, 고씨들 이렇게 있고요. 다수는 이제 말갈족이죠. 그 다음에 상층사회, 하층사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이 말갈사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한 거지 당이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해체되었다면 틀립니다. 유지. 그 다음에 고대의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뭐 고대 경제는 여기 강조되어 있듯이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 민정문서 이 두 가지가 거의 80% 이상은 다 여기서 출제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보면은 왕토 사상, 하늘 아래 모든 땅 왕의 소유라는 의식이 이때부터 이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구분해야 돼요.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이 시급과 고급의 지급 대상이 달라요. 시급은 언제부터? 시급은 누구에게? 공신에게. 노급은 뭐예요? 귀족에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급은 수양대군 이 시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이제 영화 관상에 보면 있죠. 그 다음에 조세제도 나왔는데 삼국시대에 보면은 노동력의 가치를 그만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보다는 결국은 이제 인두세 이 부담이 훨씬 컸다. 이 5필 5석이나 이제 인두세로 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 남자를 갖다 동원했다는 것도 이 백제 보면 15세 이상 동원했다 말 배웠어요. 이게 통일신라부터 조선은 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인데 삼국시대만 15세 이상. 그 다음에 진대법, 뭐 고국천왕 잘 알 거고요. 여기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설치된 건 어느 왕? 소주왕이에요. 그러나 이제 동시전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설치된 게 언제냐 물으면 지증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신분별 경제 생활 나와 있습니다. 귀족 잘 살았다. 농민 어렵게 살았다. 향 부국민도 일반 농민보다 어려웠다. 하층 양민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 전에는 노급을 지급했죠. 이게 이제 조세, 곡물,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지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가는데 먼저 보세요. 687년 관료전을 먼저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족권만을 인정해서 관리들에게 충성을 갖다가 이제 요구하면서 토지를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689년에 가서는 뭐예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국가가 조세, 곡물, 노동력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환수해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에 비해서 왕권 강화다 이거예요. 이거 순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하는데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갖다가 지급한 것은 통일신라뿐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이 정전의 지금은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 또 이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각각 강화시켰다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이제 왕권이 동요가 되죠. 이 노급이 부활됩니다. 알죠? 이게 노급의 어떤 부활 나왔는데 다시 귀족들이 이걸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가는 거고요. 관료전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라 중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왕권 강합니다.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게 더욱더 왕권을 뒷받침해요. 그러면 경덕왕은 신라 중대예요? 신라 하대예요? 경덕왕은 35대 임금, 신라 중대입니다. 해공왕으로 넘어가는 왕권이 서서히 결국 뭐요?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동요되고 있기 때문에 왕권 강화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왕권이 동요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노급의 부활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해공왕 때는 아까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이 있었던 거고요. 알죠? 이 중대지 하대하면 틀립니다.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료로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이 사료가 꼭 걸립니다. 알죠? 이 부분은 꼭 사료와 연계해서 봐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이 국왕과 귀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시와 남시가 효소왕 때 이제 새롭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 나왔는데 뭐 고려 조선하고 동일하다 그런 얘기들. 자 이제 민정문서, 뭐 신라장서, 뭐 촐락문서라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일본의 동대사, 이 도다이사입니다. 정창원 창고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고 보면 이제 을미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효소왕이다, 경덕왕이다 여러 설이 있어요. 작성시기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알죠? 695년이다, 755년이다, 815년이다, 여러 설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작성하냐면 촌주가 하는 거지 수령했다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토착인으로서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마다 작성했냐 물어보면 3년을 써야 돼요. 알죠? 3년. 그리고 이제 서원경 중심의 뭐 사회점촌, 사라지촌 등 4개 촌락에 대한 거고, 4개 촌락으로서 이제 43가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가구, 10가구, 15가구, 8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그 촌락. 알죠? 그러나 지금 민정문서를 촌주가 작성을 했는데 촌주는 각 촌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촌에만 있습니다. 알죠? 특히 이 사회 점촌에 있으면서 4개 촌을 관할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이 6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호구조사. 여러분들이 호구조사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그 집안의 입이에요. 알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상호에서 하호까지 9등으로 조사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인구는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 성별량은 남자, 여자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42명 중에서 여자가 246명, 여자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이 소자, 조자, 추자, 정, 제공, 노공 이런 식으로 6등급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호구나 인구나 다 뭘 조사한 거예요? 입구자. 사람의 입을 조사한 것으로서 사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호구가 토지의 다수 따라 9등급 이런 식으로 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는 5가지예요. 그 중에서 연수유답이 백성이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정전하고 같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자원과 노동력 그 수치를 통한 조세 기준을 마련하게 한 거다. 좀 더 노동력을 수치하게 한 목적이 강하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경제생활을 했는데 발해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는 일부 지역이에요. 벼농사는 일부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밭농사 중심입니다. 발해는 15개 부가 있었죠. 각 부마다
특사물이 달라요. 이게 한번 그 시험에 걸리기도 했는데 다른 부 외울 거 없어요. 솔빈부에서는 말이 유명하다. 알죠? 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산을 했고, 이 미타오 지역에 이제 잉어가 많이 잡히는데, 이 당나라인들이 와서 말을 갖다 수입해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조, 요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철의 생산량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조, 상경의 실질적 수도로서 이제 여기 와서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다 발달했습니다. 아죠? 목축, 수리업, 수공업, 상업 다 발달해요. 그러나 뭐요? 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졌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자, 삼국시대, 대무역이라는 게 결국은 대외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이 고구려 하면 장수왕 때, 백제도 보면 북중국하고는 크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신라는 당항성을 차지한 이 진흥왕 이후에 직접 교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통일신라 나왔는데,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경주죠. 그래서 경주와 가까운 울산항이 대표적 무역항이고 이슬람 상인들이 왕래했다. 그 다음에 무역로 쪽에 보면 영암 상하이, 남양만 산둥반도, 그리고 이제 이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보고가 이제 완도에다 이 청해진을 설치해요. 진도하면 틀립니다. 완도에다 이 청해진을 설치하고 엔닌이 이제 당나라의 그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 때도 이 장보고의 어떤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보고의 어떤 청해진 설치, 이 무역 활동을 갖다가 이제 엔닌의 그 입당, 구법 순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해 부분에서 보면은 이 발해관을 갖다 이제 당나라가 떵조에다 설치한 거지, 이게 발해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당나라가 발해와의 교육을 위해서 떵조에다가 발해관을 설치했다. 여기 보면 이제 모피, 인삼, 불상, 자기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지도가 나왔는데, 이 당항성이 이제 삼국시대의 이제 대표적 그 무역항이에요. 통일신라는 이제 울산의 대표적 무역항이지만은 당항성을 끼고 있는 곳이 남양만. 그러니까 남양만에서 산둥반도로, 여기 영암에서 상하이로. 알죠? 무역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가 상하이. 그래서 이 무역로 쪽에,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 이쪽에 뭐예요? 신라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동네방자, 신라방, 신라소는 다 양쯔강 하류와 산둥반도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발해인자 무역로가 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식이 하나 나왔는데 먼저 수입품 보세요. 비단, 서적, 약재, 비단, 서적, 비단, 서적. 우리가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여기도 비단, 서적, 약재 적어도 무리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서 이 비단, 서적, 약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입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품이 잘 내지는 않는데 나오면 짜증나요. 마직물 금은세용품, 명주와 금은세용품, 모피와 여론자, 인삼, 불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직물, 명주, 모피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수출품이라고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의 경제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고대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